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두산그룹주 구조조정 순항, 남은 과제는입니다. 지난 4월 두산그룹이 두산중공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내놨었던 3조 원 규모의 자구안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두산그룹은 두산솔루스와 모토롤 사업 부문을 매각하기로 하고 오너일가의 두산 퓨얼셀 지분을 두산중공업으로 무상 증여하는 방안과 두산중공업의 1조 3천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도 발표했습니다. 연말까지 두산 인프라코어의 매각이 완료될 경우 두산그룹 구조 조정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두산의 구정 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해 재무 리스크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며 두산을 긍정적 시각에서 바라볼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시장에서는 두산그룹주를 향한 투자 심리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주회사인 두산이 26.85% 급등하고요. 두산 우선주도 17% 상승했습니다. 두산 퓨얼셀은 그린 뉴딜 기대감도 함께 실리면서 상한가까지 치솟았고요. 두산 솔루스와 두산 밥켓도 6%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두산 중공업은 유상증자 소식에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은 두산그룹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월요일을 힘차게 출발해 주실 두 분과 함께하죠. 오늘 박준현 운영형님 그리고 김덕호 FA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부쩍 날씨가 정말 추워졌습니다. 쌀쌀한 바람과 함께 9월 주식 시장도 좀 잘 불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의 시작은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그 안에서 종목별로 또 변동성도 심화가 됐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잠시 후에 또 저희 종목 진단 시간 이어지니까요. 계속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들 함께하고 계신지 오랜만에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주미영님, 귀걸이 고급지다 하셨는데 항상 저의 귀걸이에 눈여겨봐 주시는 분. 행복만땅님, 오늘 행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다파파님, 쫄보님, 준호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로또야 나에게님, 뭐 때문에 흐뭇하신 거죠? 오늘 흐뭇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야인스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두산그룹주인데요. 지난 4일이었죠. 장 끝나고 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매각이라든지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이 나왔을 때는 사실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는 좀 호재로 해석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운영형님 오늘 두산그룹주들 다 잘 갔잖아요. 네, 상승할 그렇죠. 수 있었던 이유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예, 오늘 뭐 두산그룹 중에서 이제 상한가들어가냐면 두산 폴셀이 상한가더라고요. 네. 예, 그다음에 두산도 상한가까지 가다가 종가는 약간 밀려서 거의 뭐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어요. 네. 예, 그다음에 두산 솔루스가 6.8%, 그다음에 두산 파켓이라든가 두산 인프라코어도 3, 4% 정도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아마 이제 두산 중공업만 아침에 좀 많이 하락했다가 거의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좀 끝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오늘 뭐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부분 자체는 앞서 했다시피 이제 구조 조정이 계속적으로 진행돼 왔는데 어느 정도 최근에 이제 발표된 내용으로 봐서는 특히 이제 두산중공업이 1조 3천억 규모의 유상 증자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유상 증자를 하고 그전에 뭐 두산 모터스라든가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도 자구 노력이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구조 조정이 순조롭게 좀 진행되지 않겠는가. 3조 원 정도를 지금 자금을 마련하게 했거든요. 네. 가장 큰 것 자체가 이제 1조 3천억 규모의 두산중공업 증자니까 이게 이제 큰 이슈였거든요. 1조 3천억 규모 자체가 두산중공업 주가가 올라옴에 따라 가지고 증자를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두산중공업이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올라오면서 상당히 효자 노릇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주가가 안 올라왔었으면 1조 3천억 규모를 자금 조달할 수가 쉽지 않았던 건데 그래서 계속 미뤄왔던 건데 어떻게 보면 네. 두산중공업이 총대를 메면서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가 좀 발표가 좀 되면서 이게 성경공적으로 진행이 좀 되면 그동안 진행돼 왔던 3조 원 정도의 자구 마련 계획이 착착 진행이 좀 되면서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좀 올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술술 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자체가 두산중공업한테는 신의 한 수가 된 게 아닌가. 엄청나게 운빨이 좋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운빨이 이거 좋았다. 아니었었으면 두산중공업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서 두산 솔루스라든가 두산 폴셀 같은 경우도 다
친환경 관련 정부의 정책 수혜주거든요. 이게 이제 엮이면서 두산 그룹주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지면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갈 가능성까지 네. 커지면서 오늘 주가가 상승이 나온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두산중공업 주가가 올라갔고 그로 인해서 구조 조정이 조금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실렸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두산그룹주들 동반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FA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운영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저도 이번 KRX 관련된, 그러니까 지수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평가를 잘 받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점드리고 싶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서기에 상장이 되고 나면은 바로 기대감이 꺼지는 게 보통 일반적인 어떤 바이오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들인데 네. 오히려 SK 바이오팜이 더 시장에 집중을 받았던 이유도 당시에는 K 방역 그리고 K 바이오에 대한 이슈들이 더불어지면서 또 이에 대한 검증된 실력이 더 가시화가 되면서 주가들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두산도 마찬가지로 이전까지는 감자까지 하면서 말 그대로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개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점. 근데 이 부분들을 우상증자와 유상증자 이 두 가지 트랙을 모두 써가면서까지도 지금 어떻게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 이 부분들이 이제는 좀 더 가시적인 어떤 긍정성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 내놓을 수 있는 모든 대책은 다 내놓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이제 지금 뭐 가지고 있는 두산 타워도 마찬가지로 매각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잠시만 마이크 차고 하실까요? 아, FA님 또 마이크를 빼놓고 또 편하게 쉬셨어요. 지금까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마이크 착용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제 결국 이제 주가적인 모멘텀들이 끌어왔던 거는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다 했었다는 점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감자나 증자 그리고 무상증자, 유상증자 그리고 채권 발행까지도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는 사실 시장의 조명을 못 받았다는 거죠. 즉 이만큼 어려운데 더 어렵게 자기 몇 자리를 파고 있느냐는 시장 평가가 코로나 직후부터는 계속 이전 상태가 유지가 됐었는데 오히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글로벌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들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것들도 한번 올라가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산이 유상증자부터 무상증자 또 매각까지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이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쏟고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호재로 해석이 됐거든요. 일단 어떤 내용을 내놨는지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하면서 이게 왜 호재로 작용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지 그 이유도 한번 알고 싶네요. 예, 일단은 뭐 네. 유상증자인데 왜 뭐 두산중공업은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장기에 플러스까지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많거든요. 근데 두산중공업은 거의 뭐 부합권에 끝났고 그다음에 유상증자한 두산포월셀은 오늘 상한가로 끝났어요. 상한가까지. 이게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제 유상증자를 어떠한 관점에서 사용하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일단은 기업들이 특히 이제 퍼스타 기업들이 이제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운전 자금이라든가 일회성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건 악재 요인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두산그룹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차입금 상한이잖아요. 차입금 상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끝나야지 두산그룹은 안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 유상증자가 악재지만 유상증자를 통해서 부채를 상환한다. 이제 두산 중공업이 별도 기준에서 순부채가 한 5조 원 가까이가 좀 되거든요. 네. 이걸 맞춰야지 이제 정부에서 원하는 자금 좀 받으면서 순조롭게 풀려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유상 증자 비율이 약 38% 정도 좀 되거든요. 1억 2천만 주 정도를 좀 발행을 하는데 금액이 네. 상당히 큽니다. 그런 어떤 부분도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산그룹에서 상당히 제가 보기엔 두산중공업에서 주가 관리에 신경 쓴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수급적으로 금융투자 쪽에서 300만 주가 들어왔는데 이게 네. 어떤 자금이 좀 들어온 건지 주가 관리를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두산그룹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증자가 1조 3천억을 자금을 마련하느냐 못 마련하느냐. 아 그렇죠. 예, 나중에 그렇죠. 주가가 좀 떨어져가지고 발행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1조 네. 3천억 자금이 차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가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다가 또 주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요즘 시장 자체가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자체가 하도 이슈이기 때문에 두산포월셀의 두산중공업이 17.8% 지분을 인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약 3,420억인가요? 투자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 두산중공업이 그 전에 발표된 1조 원 규모의 풍력발전 터빈 쪽에 2025년도까지 1조 원 정도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또 풍력시장에 진출한다는 암시를 했던 거고요. 이게 이제 주가의 상승 역할을 했던 거고 또 다른 역할로 해가지고 두산포월셀을 껴안으면서
수연료조제 시장까지 두산중공업이 차별한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 수혜주다. 투자가들한테 이걸 딱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3천억이랑 크지는 않지만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주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이 부분도 저는 역할을 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그 두산 포월세 같은 경우는 왜 상한가를 갔느냐? 이건 네. 단순합니다. 이건 가르쳐 이렇게 두산중공업은 대규모 유상증자, 두산 그 포월세 같은 게 유상증자 비율이 낮아요. 13%밖에 안 됩니다. 네네. 이게 두산중공업은 38%고 발행 주수 현재 갖고 있는 게 2억 5,700만 주 중인데 1억 2천만 주를 발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요. 근데 두산 포월세 같은 게 증자를 하더라도 자본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많아지게 되게 되면 주주 가치가 희석이 좀 되는데 두산 포월세 같은 경우 자본금이 55억밖에 안 돼요. 이게 당연히 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자본금이 별로 안 늘어나거든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 또 액면가가 500원짜리이기 때문에 증자 비율이 적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상 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특히 두산 포월세 같은 경우는 수소차 연료전지 시장의 또 미래 성장성을 보고 성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한다는 그런 쪽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두산중공업은 차입금 상황이지만 네. 최근에 알다시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캐파 증설한 다음에 주가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게 보시면 돼요.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할 거니까 두산 포월세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필요해요. 네.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과 관련된 자금 조달을 있겠지만 투자가들한테 분명히 수차 시장이 커질 거니까 증자를 할 거다. 그래서 당연히 두산 포월세 같은 경우는 호재로 작용해 주가 상한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산 피월셀이 이미 좀 많이 올라온 상태잖아요. 근데 증자 소식이 들렸는데 또 올라갔다고 또 상한가까지 갔어요. 두산 피월셀 주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도 괜찮은 걸까요? 주가는 비싸죠. 지금 뭐 3조 그죠. 3천억이고 엄청나게 비싸죠. 네, 예, 괜찮을까요? 비싼 주식인데 요즘 시장 자체가 트렌드가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네, 봐야 될 것 최근에 같습니다. 정책 흐름 시장의 트렌드를 잘 타고 가고 있는 두산 그룹주인 것 같습니다. FA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앞서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뭐 두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나라들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뭐 제가 간단한 차트를 잠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번에 이제 스탠다드 푸어스, 그러니까 S&P에서 발표를 했던 2분기 내에 어떤 2분기에서 발표를 했던 미국 기업 신용 등급 하락 건수가 약 414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수가 어느 정도냐면은 2008년 이후 역대 최저입니다.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금융위기 사태와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사태였는데 이 부분들이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은 기업에 대한 어떤 채권 등급까지도 하락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적격채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보통 트리플 B 이상 등급을 얘기를 하고 네. 더블 B 이하에서는 이제 정크 본드라고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고위험 채권,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 실제로 안정 적정 트리플 B와 이제 그리고 더블 B의 차이에서의 부도율이 차이가 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거의 이제 2배, 3배씩 간격을 텀은 늘어나지만은 더블 B에서는 5년 내 부도율이 약 10%, 뭐 그리고 한 뭐 B 등급 같은 경우에는 5년 내 20%로 부도율이 확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경기 자체가 어느 기업이든 간에 지금 쉽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만은 공감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지금 미국도 이제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지금 자료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 자료는 이제 GDP 대비 지금 정부 부채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점선으로 지금 수평선을 그어놓은 곳이 지금 GDP 대비 100%를 돌파했던 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 한 번 정도 돌파를 했었는데 이 구간이 언제냐? 바로 2차 대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지금은 전쟁 중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도 오. 그만큼 빚을 내어서 전쟁을 했던 과거 2차 대전 당시만큼 지금 정부 부채율이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K 뉴딜에 대한 부분들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뭔가 정부 입장에서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나타나니까 뉴딜 펀드라든가 ETF를 만드는 방안 그리고 지수화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재효과를 나타내는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의 오늘날에서의 유상증자는 또 한 번 두산그룹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재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채권 발행과 거의 비슷한 상황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채권이라면은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지만은 네. 오히려 이 부분들은 ETF 펀드를 만들듯이 투자자를 공모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호재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뭔가.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해를 하셨겠죠. 자, 그러면 두산그룹 구조조정 이제 3조 원이라는 자구안을 내놓았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내놓으면서 지금 어느 선까지 왔다고 봐야 될까요? 정말로 마무리 단계에 왔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일단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더라도 저는 아직 쉽지는 않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넘어야 할 산이 좀 네,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3조 원 그 자구안 중에서 네. 조금 전에 이제 두산중공업 유상증자가 성공할 시 1조 3천억 정도가
그 조달이 좀 돼요. 네. 이거는 뭐 주가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뭐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산 포월셀 증자와 관련해 가지고 5,700억 정도가 들어오면 1조 8천억이지 않습니까? 네. 1조 한 9천억 정도. 그러면 이제 나머지 1조 원 정도 좀 넘어가는 거를 그렇죠. 결국은 두산 인프라코를 매각을 통해서 조달하겠다는 거죠. 그게 관건이죠, 이제. 예, 근데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따가 이제 가능성 있는 건지를 이따 좀 점검해 드릴 건데, 네, 이제 네. 불확실한 건지 정말 가능성 있는 건지는 다음번에 점검해 드리도록 할 건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제 부채 비율이 현재 두산중공업의 부채가 작년 연말 기준에서 7조 9천억입니다. 순차입금이 이제 5조 원대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부채 비율이 이제 144%까지 좀 떨어져요. 그렇지만은 두산중공업의 연결로 작용하고 있는 이제 두산건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라든가 두산인프라코어 아래 이제 두산바켓이 있는데 이들 관련 종목도 부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연결 기준에서는 여전히 물론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를 좀 떼어내버린다든가 두산 그 바켓이랑 다 떼어내버린다는 부채비율이 줄어들 수가 있겠지만 네. 여전히 그렇게 높은 수준이다.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넘어야 사는 있고 아직 완전히 이 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다라는 점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FA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두산의 구조조정 어디까지 왔을까요? 일단은 이제 단계적인 상황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오늘에서도 이제 토픽으로 나왔던 내용도 결국엔 자구안을 발표했다라는 부분을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실현이 완벽히 되기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것들로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다라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두산그룹 안에서도 자체적인 어떤 무상증자, 그러니까 어떤 지배권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시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합니다. 즉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의 즉 그린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가속화할 겁니다라는 것을 이미 자체 그룹 내에서의 지배권 변경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은 다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두산 인프라코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두산 밥캣과 같은 그래도 알짜 회사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건설 기계 관련된 부분이라면은 뭐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가 네. 기존의 2위의 위치를 차지하던 것을 다시 1위로 업계를 내어주는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두산중공업은 이제 건설 쪽이 아니라 이제는 친환경 업계로 돌아섭니다라는 것이 광고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정확한 입지를 다지지 못한다면은 최악의 한 수, 그러니까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개편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정확하게 확실한 자리를 굳히지 못한다면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그렇죠. 게 되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최악의 기간에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까지라도 이제 반등의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어떤 리더의 마인드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들은 이제 오너에 대한 리스크보다도 이제는 운영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감안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현대건설기계 조금 봐도 돼요? 일단은 오늘 이제 긍정적으로. 현대건설 기계도 한번 잠깐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이제 현대 잠깐만 간단하게 네. 짚어볼까요? 잠깐 한번 보고 간다 네. 치면은 아이고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럼 반대로 만약에 두산이 입지가 좀 애매해진다면 네. 현대건설기계가 다시 1등이 된다면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건지. 사실 현대건설 기계가 이제 그 전에 계속 두산 바켓을 인수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도 그렇고 계속 갖고 싶어 했었는데 네. 이제 두산이 끝까지 안 내주려고 했던 것 중 하나가 사실은 두산 바켓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농기계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수준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수익성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알차는 끝까지 놓치지 않겠다 했는데 이번은 이제 자구안을 통해서는 매각을 할 의향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발표했고 오늘 네. 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 탄력으로 이제 한 12%까지도 달성을 했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양자에게 있어서의 이미지 부분들을 확고하게 만들어가는 부분들은 서로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부분들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제 앞으로 오늘은 이제 계획안을 내놓은 거고 이제 그것이 정말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산들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자금 규모가 큰 게 두산 그 중공업에 대해서 성공적인 유상 증자가 진행이 좀 될까. 일단은 아직 그 38%에 대한 유상 증자 1억 2천만 주 신주를 발행하는데 신주 발행 가격이 보니까 1,700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 주가 16,000원이지 않습니까? 유상 증자 권리당이 될 건데 권리당이 되게 되면 14,000원까지 떨어질 거고요. 떨어질 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주가가 계속 흘러내려 주가가 12,000원대까지 떨어지면 개인 투자가들이 유상 증자 청약을 안 할 실권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그래서 오늘 장중에 유상증자 때는 14,600원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건 위험하거든요. 14,600원에 유상증자 권리를 하게 되면 12,000원까지 떨어질 거고요. 그럼 11,000원까지 떨어지면
발행 가격과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대규모 실권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발행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당연히 주가 떨어지면 발행 가격이 1,700원짜리가 뭐 9,500원, 9,800원까지 떨어지면 1조 3천억이 자금 조달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주가 떨어지면. 네. 그러면 자금자 2천억, 3천억 정도 차질이 또 발생되면 구멍이 나겠네요. 그렇죠. 3천억이 구멍 난다는 건 엄청나게 커요. 그렇죠. 예, 조금 전에 뭐 두산 푸월셀 증자 관련해가 자금 조달하는 것 자체도 5천억밖에 안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 자체는 두산 인프라코가 과연 매각이 될까? 이것도 쉽지 그래요? 않은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두산 인프라코가 지금 악재가 있어요. 지금 이 매각이 쉽게 안 되는 이유 자체가 네. 두산 인프라코가 차이나 DICC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청산하면서 재무적 투자자와한테 소송이 걸려 있어요. 그게 금액이 얼마냐면 적게는 7천억에서 1조 원 규모입니다. 2015년도 소송이 들어갔는데 1차에서는 두산 인프라코가 이겼는데 2차에서는 재무적 투자자가 일부 승소를 했어요. 이게 최종 대법원 판단이 언제 나오느냐? 올해 연말 내지는 내년도 상반기에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네. 지어버리면 지치면 8천억이 된다가 1조 원 정도 물어줘야 된다 그러면 완전히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두산 인프라코가 현재로 봐서 제가 1조 못 받아요. 그거 자체로도 악재인데 네, 그럼 매각도 안 될 거고. 그리고 이 자체로도 저는 두산 인프라코가 시가총액이 지금 두산 인프라 1조 7천억이거든요. 1조 7천억인데 두산중공업이 그 지분 50% 이상 안 될 거고요. 그다음에 네. 또 염두에 될 것은 두산 인프라코가 전환사채가 8천만 주가 아직 상장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걸 감안하면 두산 인프라코가 1조 원 저는 못 받는다고 봐요. 여기다가 만약에 소송에 져서 1조 원 받아봐야 거의 다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물 건너갑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불확실성이 꽤 네, 큰 그래서 게 저는 느껴지는데요. 증자의 성강 부분에 있는 거 두산 인프라코도 매각이 그렇지 두산 인프라코가 만약 소송이 지게 되면 결국은 팟캐스트를 팔아야 됩니다. 팟캐스트를 팔게 되게 되면 앞서 우리 FA님이 얘기했다시피 두산중공업은 아무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예, 두산그룹도 입장에서 본다면 네. 주력 계열사들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예, 산업 쪽에 산업기계 옛날에 맥주회사 다 팔아가지고 이쪽에 투자를 했는데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불확실성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직도 좀 봐야 된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획을 내놓고 의지도 내비치고는 있지만 여전히 넘어야 될 산이 꽤 높은 산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FA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제일 간단한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기 때문에 실행이 되냐 안 되냐가 결국엔 유일한 그렇죠. 변수죠. 실행력. 뭐 사실 이제 실행력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매수를 하고 매각을 하는 주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가액적인 부분이랑 타협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의 조율이 정말 지금 자구안을 내놓은 것대로 이행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뉴스웨이에서 이제 이렇게 자료를 제작을 해서 지금 네. 보기 좋아서 제가 한번 출처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이미 완료가 된 건이 있고요. 뭐 이제 네오플릭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지금 매각이 진행이 됐고요. 이제 지금 가장 회자가 되고 있는 게 뭐 두산 타워라든가 아니면은 두산 솔루스 건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는 가액도 어디까지 지금 두산그룹과 IB에서 의견을 내놓은 거지만 시장 상황이 또 한번 전환이 된다든지 조정을 받게 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어떤 시가총액에 대한 타격들도 나타나게 되면서 이런 매수 가격들도 또 매각 가격들도 또 금액이 변경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는 부분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수 관련된 부분으로 좀 이슈가 있었던 몇몇 회사들 이제 좀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먼저 제주항공입니다. 실제로 네. 지금 항공업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스타항공 인수하겠다 하자마자 지금 도저히 못하겠다고 지금 손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주항공도 지금 보시면은 거의 팬데믹 이후 직전하고 바로 팬데믹 선언 이후에 조금 반등한 정도의 주가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런 바닥권에서 계속 지금 갇혀 있다는 거. 거의 팬데믹 때 선언하고 이후에 지금 거의 머물러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매각을 한 거에 대해서 인수하는 주체들도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매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보여드릴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아시아나항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아마 아시아나항공 아마 지금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네, 계실 텐데요. 그럴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인수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하겠다 말겠다 이런 게 무슨 뭐 유튜브에 뭐 던질까 말까도 아니고 뭐 거의 주가 노름이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엔 투자자 입장에서 지치고 이 매각을 하려는 주체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금액을 또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채권단에서 요구를 했던 3조의 금액을 맞추는 거에서는 진부한 시간 싸움이 되기 때문에 탄력이 더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 대 리스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리스크를 보고 가치 투자를 할 것인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표 보니까 두산 인프라코어가 22일에 예비 입찰이에요. 네, 그럼 그렇죠. 혹시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회사들이 있을까요? 여기 입찰에 좀 들어오려고 하는 회사들 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혹시? 일단은 이제 두산 인프라코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건설기계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현대건설기계. 조금 더 이제 눈독은 들이고 있지만은 근데 그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건설업종
전반적인 어떤 이제 하락 부분들과 더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은 부분들에서 회복이 어느 기업이든 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은 여겨보고 있지만 입맛을 다시는 상황이 돼버리진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산그룹주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좀 긍정적으로 기대감 싣고 가고 있지만 여전히 좀 넘어야 될 우려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두산그룹주들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먼저 운용형님. 일단은 저는 그 성공적인 구조조정 기대감 자체가 주가에 저는 많이 반영이 좀 됐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런 코로나 국면 쪽에서 가장 두산중공업이 두산그룹 주가가 상당히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가의 측면에서 본다 한다면 이제 어떻게든 유상증자 자체는 주주가치 희석이거든요. 두산중공업을 예를 든다 한다면 이제 1억 2천만 주가 신주가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두산중공업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야 1억 2천만 주가 상장이 될 거니까 그러면 예서 현재 지금 발행 주수가 2억 5천만 주인데 3억 7천만 주, 약 3억 8천만 주예요. 그러면 지금 16,000원에 사신 분들은 16,000원에 사신 분들은 2만 원 정도 간다고 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2만 원 간다 그러면 예사 시가총액이 7조 4천억입니다. 이게 7조 4천억 가겠느냐 이거죠. 7조 4천억이면 단기 수익이 7천억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현재 제조업체 기준으로 나온다면. 여기다가 두산 인프라코도 떼어내버립니다. 그러면 두산중공업은 주가가 엄청 비싼 거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예를 든다 한다면 그런 네. 기대감이 많이 좀 반영이 좀 됐다. 그다음에 이제 두산그룹 쪽에서 이제 좀 부각되고 있는 친환경 관련 좀 두산솔루스라든가 두산폴셋 같은 경우 관심인데 별개로 띄어서 그 회사는 별개로 지분관계 이렇게 관심을 봐야 되는데 또 주가가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이거 뭐 사란 얘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영향을 갖고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아요. 그렇죠. 요즘 뭐 가는 종목들을 가져가야 네. 되겠죠. 가져가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그렇죠. 뭐 용기 있는 부담스럽다. 사람만 들어가지만은 저도 이쪽에 매매를 하고 있지만은 너무 급등 종목들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네. 이게 뭐 지금은 뭐 고수익을 낼 수가 있겠지만 리스크가 크니까. 그럼 두산그룹 중에 뭘 매매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뭐 두산이 제일 싸 보입니다. 두산그룹 주가 지금 지주사 시가총액이 지금 그 6천억인가요? 6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두산은 또 사업형 지주회사니까 전기전자 사업 쪽에 9천억이네요. 9천억 정도가 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네. 두산 떴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그렇죠. 흐름 자체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두산그룹주는 제가 지금까지 저도 매매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전히 두산 인프라코도 비싸다고 보이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하더라도 오히려 친환경 쪽과 관련된 종목들을 조정권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매매를 한다면 두산중공업이냐, 두산인프라코냐, 두산마켓이냐, 두산이야 얘기할 때는 두산이 네, 그래도 가장 그중에는 선호 두산이다.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그룹주들 이미 많이 올라왔고요. 여전히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는 두산이 그나마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었고요. FA님은 어떻게 보세요? 두산그룹주들 어떻게 대응할까요? 사실 이제 저도 박주영 운영님과 거의 동일한 의견이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두산을 보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입니다. 지금 네.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다 가라앉고 있고 오히려 모멘텀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두산그룹들은 또 개별 종목으로서도 이 모멘텀을 잡고 그룹주들이 정반 강세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두산그룹과 같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던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MP 한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쌍용차 같은 경우가 특히 재무구조 관련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났었거든요. 잠깐 뭐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은 실제로 네. MP 한강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은 미스터 피자 관련된 회사로도 또 얘기 돼 있는데요. 실제로 이 미스터 피자가 소득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해버리고 그 다음 주가가 바로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6월 17일자 때 이때 이제 급등을 한 원인도 그 미스터 피자 이제 더 이상 일 안 합니다라고 이렇게 내보냈기 때문에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뭐 이제 인수나 아니면 재무 구성 계속 기대감들 나오다가 다시 급락하고 박스권 계속 갇힙니다. 그래서 굳이 급등했을 때 급하게 사시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겠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MP 한강이랑 쌍용차의 차이는 무엇이냐?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석유화학차 위주로 지금 굉장히 사업이 돼 있다 보니까 전기차로 전환만 한다면이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박스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박스권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네. 봤을 때는 지금 실제로 사업 구조가 바뀌었을 때에 대한 어떤 가치 기준을 본다라면은 저는 두산솔루션이나 뭐 이런 부분들 특히 어떤 친환경 부분들은
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선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이 크다는 부분이고요. 다만 주가적인 메리트나 아니면은 좀 조정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서 진입을 하시는 건 자제하시자라고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두산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자구안에 대한 부분 앞으로 계획을 조금 더 내놓으면서 이것이 오늘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고요.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친환경으로의 사업 재편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실려갔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계획 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실행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변동성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변동성이라든지 타이밍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